엄마, 이제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가시고 나면 재산 정리도 해야 하고.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던진 큰아들의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 있던 그날. 아들의 입에서 재산 얘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황금빛 노후 채널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이야기는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충격적인 배신. 바로 자식들의 학대와 재산 갈취, 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전직 교사 출신 어머니가 겪은 큰아들. 부부의 배신과 그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학대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노인 학대의 80% 이상이 가족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재산 문제로 인한 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70대 노모를 지하 창고에 감금한 아들 부부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다 실패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이런 일이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채널 황금빛 노후는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실제 사연을 통해 여러분께 경각심과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3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의 존경을 받았던 교사가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 겪은 배신의 순간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인 학대의 실태와 그 해결책을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 법적 대응과 가족 간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전하신가요?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과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직 교사 박미자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저희 모든 일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3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맞이한 이별이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젠 좋아질 거야 라고 믿었던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었기에 우리 부부의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조문을 해주었죠.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교감 선생님은 천국에서도 우리를 걱정하실 거예요. 제자들의 따뜻한 위로가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큰아들 영호의 말 한마디가 저를 더 큰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신 차리셔야죠. 아버지 가시고 나면 재산 정리도 해야 하고. 술에 취해 불쑥 던진 그 말에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작은 아들 동호가 형을 말리려 했지만 영호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내가 뭘 알아. 이런 거 빨리 정리 안 하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 교직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제 아들의 마음은 제대로 읽지 못했나 봅니다. 어린 시절 영호는 얼마나 착한 아이였나요. 동생을 챙기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대학교 법대에 합격했을 때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장례 절차가 끝나고 빈소를 정리하는 동안 영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직 남편의 죽음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아들의 입에서 재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 착하기만 했던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 서연의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옆에서 잘 모시겠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그렇게 아끼던 가족인데 왜 이렇게 서로가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장례식장 구석에 혼자 앉아 있으니 지난 3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활짝 웃던 남편의 모습,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고생하던 순간들, 교직에서 은퇴하고 둘이서 꾸며가던 조그만 정원까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추억으로만 남았네요. 퇴직 전 마지막 교무실에서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교감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남편의 병환 소식을 듣고 조기 퇴직을 결정했던 그때 동료 선생님들은 만류했지만 저는 한 번도 그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마지막 3년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빈소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장례식장을 떠나며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살았던 당신이 우리 가족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큰아들 영호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정장 차림이었고 어딘가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어머니, 이 집에 혼자 계시기 너무 위험하신 것 같아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영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형,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30년 넘게 사신 집인데 두 아들 사이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꾼 정원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마시던 커피, 손수 심은 장미들, 이웃들과 나누던 일상적인 대화들을 모두 뒤로 하고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도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학부모님들과 상담하면서 늘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 노력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마음을 정확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결국 저는 영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 서연도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우리 집은 엘리베이터도 있고 편의시설도 좋아요. 여기선 계단 오르내리시기 힘드시잖아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방마다 스며있는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붙여둔 키재기 자국, 남편이 직접 수리했던 흔적들.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3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영호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주거단지에 있었습니다. 전망 좋은 20층, 특히 제게 배정된 방은 아침 햇살이 잘 들어오는 남향이었죠. 어머니, 이제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영호 부부가 정말 극진했습니다. 아침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해주고 산책도 동행해 주었죠. 하지만 점차 그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일찍 주무시는 게 어떠세요? 밤 8시가 되기도 전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의 SNS였습니다. 우연히 손녀 지수의 태블릿으로 확인하게 된 서연의 SNS에는 저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고충,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시는 어머님, 늘 간섭하시는 모습에 지쳐갑니다. 등의 글들이 매일같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교사였을 때는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직접 대화로 풀어나가려 노력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어요. 제 앞에선 웃는 얼굴로 대하면서 SNS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호가 가끔 전화를 걸어왔지만 영호는 그마저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머니, 동호랑 통화하실 때는 제가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실까봐. 그의 말투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위협이 숨어 있었습니다.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통장을 건네달라며 관리하기 편하게 영호 명의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변호사니까 이런 일은 저한테 맡기세요. 귀찮으시잖아요. 달콤한 말로 포장된 그의 제안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간 교단에 서면서 수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자녀의 성적을 위해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하지만 영호 부부의 거짓말은 달랐습니다. 더 교묘하고 더 치밀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것처럼 말이죠. 이웃들과의 교류도 자연스럽게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동네는 위험해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이웃분들이 어머니 정보를 캐내려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더욱 고립시켜 갔습니다. 손녀 지수도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하더니 이제는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며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 공부해야 해요. 나중에 놀아요. 아이의 말투에서 부모님의 영향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교사 시절 학생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던 제가 정작 우리 가족의 이런 변화를 미리 알아채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달콤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그들의 본심을 이제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우리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인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미소조차 제게 깊은 상처로 다가오네요. 영호의 아파트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넓고 깨끗한 아파트였지만 저에게는 그저 낯선 감옥 같은 공간일 뿐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건물들 사이로 하늘이 좁게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마시는 커피가 쓰기만 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일찍 주무셨네요. 그냥 방에 계시는 게 좋겠어요. 아침마다 들리는 며느리의 말에는 더 이상 친절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매일 아침이 설렜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힘든 건 전화 사용의 제한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엔 동호가 일하고 있을 텐데 나중에 전화하시는 게 어떠세요? 영호의 말은 항상 구속이 숨어 있었어요. 동호에게 전화할 때면 꼭 옆에서 내용을 듣고 있었고 통화가 끝나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지내며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던 제가 이제는 말 한마디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네요. 교무실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나누던 수다가 그립습니다. 이제는 말할 상대도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손녀 지수를 통한 감시는 더욱 교묘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가 뭐 하시는지 다 적어두라고 했어요. 10살 아이의 순수한 고백이 저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통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니. 이런 방식은 제가 교사 시절 목격했던 학교 폭력의 수법과 비슷했어요.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약을 따로 보관할게요. 필요하실 때마다 말씀하세요. 며느리는 제 수면제마저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약을 달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이라도 놓으려 했지만 며느리가 먼지 난다며 만류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꾸던 정원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에어컨 바람 소리만 가득한 이 공간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왜 매일 우셔요? 어느 날 지수가 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교사 시절 학생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제가 이제는 손녀 앞에서 눈물을 감추는 신세가 되었네요. 식사 시간도 감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 식사량이 너무 많으세요. 건강을 위해서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며느리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실상은 제 식사마저 통제하려는 의도였죠. 밥을 먹을 때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창문 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제한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웃들 눈이 신경 쓰여요. 커튼을 치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답답한 마음에 창가에 서 있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교사 시절 배웠던 아동 심리학이 떠올랐습니다. 감시와 통제는 인간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린다고 했죠.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을까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제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혀져 갔습니다. 밤이면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남편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우울했나 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저는 더욱 고립된 것 같았어요. 동호가 가끔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에게 힘든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우울해하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며느리의 말에는 이상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단련된 직감이 이런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고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는 찰나 민수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화면에는 며느리가 올린 SNS 글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고충을 상세히 적어 놓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모든 걸 간섭하시고 우리 부부 생활을 망치고 있어요. 며느리의 글에는 제가 며느리 살림살이를 간섭한다는 내용부터 손주들, 교육에 대해 잔소리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수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영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과 메시지들. 그들은 저를 강제로 요양원에 입소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면 그럼 강제 입소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내 가족들이 동의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나눈 대화 내용은 차갑고 비정했습니다. 마치 업무적인 상담을 하듯 담담하게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교직에 있을 때 한 학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으시던 분이었죠. 선생님, 어머님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셔도 그분은
우리 가족입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제 아들은 멀쩡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강원도 양양의 한 요양원과 이미 상담을 마쳤다는 거였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이용료 250만 원이면 적정한 수준입니다. 요양원 원장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입소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제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정신병자 취급하면서까지.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이 집에 온 후로 영호 부부가 불편해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변호사님,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나면 재산관리위임장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영호의 메시지에는 돈에 대한 계산이 빼곡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퇴직금부터 집값까지 모든 것이 숫자로 환산되어 있었어요. 민수가 보여준 증거들 속에는 며느리의 도박 빚 기록도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고 그것을 갚기 위해 제 재산을 노렸던 거였어요. 엄마, 형수님이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며느리의 도박 이력은 결혼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30년간 교단에 서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어요. 제자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며 가르쳤는데 정작 제 자식은 저를 이렇게 배신하고 있었네요. 민수는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어머니, 이제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동안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었어요. 외출 제한, 전화 감시, 방문객 차단. 모두 저를 고립시키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던 거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문득 교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미자 선생,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비가 있어요. 땅을 적시는 비와 마음을 적시는 비. 오늘 알게 된 진실은 제 마음을 적시는 비였나 봅니다. 이제는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교사로서 늘 정의와 진실을 가르쳤던 제가 이제는 그것을 직접 실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하늘이 저를 시험하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늘 용기를 가르쳤는데 이제는 제가 그 용기를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설날을 맞아 민수가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영호의 가족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베란다에 홀로 서 있던 제 모습을 민수가 발견했어요. 엄마, 이렇게 일찍 나와 계시면 어떡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교사 시절 명절이면 제자들에게 늘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했었지요. 여러분, 부모님께 세배드릴 때는 마음을 담아서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그 말씀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네요. 식탁에는 며느리가 준비한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명절 아침이었지만 공기는 무거웠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건넨 음식을 보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며느리의 마음을 생각해 한술 떠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영호가 갑자기 위스키를 꺼내왔어요. 오늘 같은 날 가족이 다 모였는데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해요.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사로 있을 때 알코올 중독 학부모님의 자녀를 상담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타인의 아픔이었는데 이제는 제 현실이 되어버렸네요.
형, 아침부터 술은 좀. 민수가 만류했지만 영호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잔을 비우면서 영호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요양원에 가시든가. 폭탄 같은 발언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형, 정신 차리세요. 민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술에 취한 영호는 멈출 수 없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뭘 알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는 불편한 기운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영호가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 재산 다 써버리시고 이제 우리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30년 교직 생활 동안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갈등이 있어도 이런 식의 인격 모독은 없었어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제 떨리는 목소리에 영호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인생 망쳤잖아. 아버지는 재산 다 써버리시고 어머니는 우리 돈까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아들의 모습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형, 도박빚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형수님 도박빚이 얼마인지 다 알아요. 순간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도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누가 말했어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도박에 빠진 며느리,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아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 바로 저였던 거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며느리의 눈물 섞인 사과는 이미 늦었습니다. 30년 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가치관이 모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직, 성실, 가족애. 이런 것들이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명절날 아침부터 터진 이 비극적인 진실 앞에서 저는 그저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니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민수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영호는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고 상황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손녀 지수는 방 안에서 울고 있었고 며느리는 히스테리 상태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우리 가족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30년간 교단에서 가르쳤던 가족의 의미가 바로 이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야.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영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지금은 위험해요. 술에 취해 있던 영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교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학부모님들의 표정을 읽어왔지만 이런 위험한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좀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말투에서도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순식간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호와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 끌었고 민수는 그들을 말리려 했어요. 몸싸움 중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명절 음식들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손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방 안으로 달아났습니다. 갑자기 영호가 저를 강제로 지하 창고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그런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장 그만둬. 민수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저는 창고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30년간 교단에 서면서 학생들에게 늘 가르쳤습니다. 폭력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아들은 그 가르침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신의 어머니를 폭력으로 대하고 있었어요. 어두운 지하 창고로 끌려가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여기 계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창고 안은 춥고 습했어요. 깜빡이는 작은 전구 하나가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밖에서는 영호와 며느리가 문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교직에 있을 때 배웠던 위기 상황 대처법이 떠올랐습니다. 침착하게,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라. 다행히 휴대폰이 아직 제 손에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지금 지하 창고에 갇혔어. 경찰을 불러다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호와 며느리의 발걸음 소리가 분주해졌어요. 어떻게? 경찰이 오잖아.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영호의 중얼거림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창고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웠던 아들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교감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남편은 늘 말씀하셨죠. 우리 영호, 나중에 훌륭한 법조인이 될 거야. 하지만 그 아들은 지금 자신의 어머니를 감금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창고 문이 열렸고 제 눈앞에는 경찰과 함께 서 있는 민수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안전하세요.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많은 가정폭력 사례를 상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피해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가두려 했던 그들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모든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경찰이 도착하고 저는 민수의 도움을 받아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밖에는 이미 여러 대의 순찰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선생님 많이 놀라셨죠? 일단 진술부터 해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존경받던 제가 이제는 피해자 진술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네요. 영호와 며느리는 순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교사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선생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경찰관의 위로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모았던 증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고소장은 제가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증거가 확실해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현수가 여러 차례 재산을 노렸다는 증거가 발견된 거예요. 어머님, 이 통장 내역 좀 보세요. 수사관은 남편 생전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수가 아버지 도장을 위조해 여러 차례 거액을 인출하려 했던 흔적이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니. 남편의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알면서도 끝까지 감싸주려 하셨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일기장 속 남편의 글에는 괴로움이 가득했어요. 오늘도 영호가 통장을 달라고 했다. 내가 못 본 척 해주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가족이 깨질까봐 두렵다. 교감 선생님으로서 늘 올바름을 가르치셨던 남편이 아들 앞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니. 수사 과정에서 며느리의 도박 이력도 더 자세히 밝혀졌습니다. 어머님, 큰 며느님의 도박 빚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찰은 며느리의 도박장 출입 기록과 대출 내역을 모두 확보했어요. 결혼 전부터 시작된 도박 중독이 이런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30년간 교단에 서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자녀의 도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그때는 조언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제가 그 상황의 한가운데 있다니.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법정에서 현수 부부를 마주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가 난 뒤였어요. 교사로서 늘 용서와 화해를 가르쳤지만 이번만큼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단호한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노인학대에 해당하며 특히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장에서 들려오는 판사의 목소리가 마치 교실에서 울리던 종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들이 도주를 시도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머님, 두 사람이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해외로 도주하려던 찰나였어요. 가방에서는 위조된 여권과 현금 다발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려 했던 그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학생들에게 늘 책임감을 가르쳤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끝까지 도망가려 했네요. 제가 가르친 가치관은 어디로 간 걸까요? 법원은 결국 현수 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최후 선고가 떨어질 때 교실에서 종소리가 울리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한 학기가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듯 이제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인가 봅니다. 민수가 법정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예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켠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30년간 교단에서 가르쳤던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이제는 제가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네요. 법원을 나서는 길,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하늘에서 저희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인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빗방울 사이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라 먼지가 가득했지만 그래도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였어요. 남편과 함께 가꾸던 정원은 잡초로 가득했지만 그 사이로 장미 한 송이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정원을 가꾸실 생각이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해. 30년 교직 생활을 하며 배운 게 있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재산의 일부를 노인 인권보호단체에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결정을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단체 관계자의 말에 미소 지었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요. 놀랍게도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던 분들, 현재 고민하고 계신 분들, 30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던 경험이 이런 곳에서 빛을 발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노인인권보호단체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로서의 경험이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정원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새로운 꽃을 심었어요. 이웃들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작은 텃밭 모임도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이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텃밭 가꾸면서 이야기 나눠요. 동호는 주말마다 찾아와 집수리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집이 다시 예전처럼 따뜻해질 거예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교사로 있을 때 늘 강조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악몽을 꾸었고, 갑자기 현관문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뛰었어요. 전문의와 상담을 시작했고, 천천히 치유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항상 강인해야 했던 제가, 이제는 제 약점도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어느 날 옛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뉴스에서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시 일어서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자의 말에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세요? 제자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 교단에서 늘 하던 말이 이제는 제 삶의 모토가 되었네요. 영호 부부의 소식도 가끔 들려옵니다. 교도소에서 반성문을 보내왔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은 그들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30년간 학생들에게 용서를 가르쳤지만 정작 제가 실천하기는 이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며칠 전에는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강연을 요청받았어요. 선생님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단에 다시 서는 것처럼 설렘도 느껴지네요. 이번에는 학생이 아닌 어르신들을 위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오늘도 국화를 한 송이 꽂았습니다. 여보, 이제는 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우리 집 정원에는 새로 심은 장미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직 교사 박미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30년간 교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존경받던 선생님이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 겪은 배신과 학대의 순간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까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또한 누구나 조력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노인 학대 사건의 80% 이상이 가족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재산 문제로 인한 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신고를 주저한다는 점입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침묵하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전하신가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하세요.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에 신고하세요. 노인학대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셋째,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세요. 무료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넷째, 각 지역의 노인, 인권보호단체를 찾아보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박미자 선생님의 사례에서 보듯이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정원을 가꾸고 이웃과 소통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채널 황금빛 노후는 앞으로도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